안녕하십니까. 문학작품반 강사인 소설가 이호일입니다. 오늘의 문학작품 감상 시간에는 김영남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1934년 4월 잡지 문학 3호에 발표되었고 이듬해 시문학사에서 간행한 영랑시집에 재수록됐던 작품이죠. 이 작품은 전체가 연 구분 없이 12행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김영남 시인은 이 작품에서 기다림이 무산되어 버리는 순간 다가오는 절망감을 서름의 감정 속에 농축시키고 있는데 마지막 행에서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의지는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또한 이 시는 찬란함과 슬픔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의 모란은 단지 객관적인 대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마음과 합일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란의 빛깔이나 향기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서도 모란을 독자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살아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란에 무르녹아 있는 서름과 기다림의 정서를 감지할 때 이 시가 봄과 모란을 노래한 절창의 작품임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시인은 이 작품에서 기다리는 정서와 잃어버린 서름을 대응시키고 있는데요. 모란은 그의 정신적 거처로서 이상의 시련에 강한 심령을 보여주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가 참고 기다리고 또 우는 것도 모란이 피고 지는 까닭인 것입니다. 김영남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주체와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 서정시의 원리를 극대화시킨 작품으로 널리 해송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이죠. 그럼 제가 김영남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작품을 낭송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남.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시의 주제는 모란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 성취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재는 모란의 개화와 낙화이며 낭만적, 유미적, 그리고 상징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리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시의 조탁이 돋보이는데 수미상관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승전결의 전통적인 구조인데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독백체의 그윽하고 정감 어린 어조, 사투리와 여성적 시어를 사용하여 정겹고 부드럽고 섬세함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행과 긴 행의 교차와 호흡의 고조와 의미의 강약이 대응되면서 시상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시어와 시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란은 지상의 꽃 가운데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며 화자의 소망과 희망입니다. 또한 봄이라는 시어는 모란이 피는 계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라는 시구는
모란이 짐으로써 희망과 기대는 소멸되고 한 해의 나머지는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며, 시어 360날은 모란이 피는 날과 그것이 피기를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으로 보람 있는 날이지만,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무엇을 잃은 상실감과 허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360날을 화자의 서러운 정감의 깊이를 나타내는 시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는 모란이 지고 없는 날들에 대한 섭섭함이 크다는 의미이며, 찬란한 슬픔의 봄은 활짝 핀 모란을 보는 기쁨과 꽃이 지는 슬픔의 동시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 작품은 봄에 대한 기다림과 봄의 상실, 그리고 봄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다 모란이 피면 기뻐하고, 모란이 지면 절망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또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꽃이 지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때가 되면 재생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곧 삶 자체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상의 흐름을 기승전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에 해당하는 일행과 이행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는 시구는 소망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란은 봄에 피게 되므로 봄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화자는 아직이라는 부사를 통해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치고 있지요. 그리고 승에 해당하는 삼행과 사행의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소름에 잠길 테요 라는 시구는 모란이 지고 난 뒤에 슬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화자는 슬픔에 잠길 테요 라는 표현에서 이미 모란이 지고 난 후의 슬픔을 알고 있으며 그 슬픔을 기꺼이 감당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란이 뚝뚝 떨어져라는 표현에서 모란이 질 때의 절망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전에 해당하는 5행부터 10행까지의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께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라는 구절은 슬픔의 구체화 및 절망감을 읊은 것입니다. 모란이 지는 것은 봄의 막바지인 5월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모란이 지고 진 모란마저 시들고 말라 사라져버립니다. 모란이 피었을 때 뻗쳐오르던 내 보람은 와르르 무너지고 지난 1년간 기다려 이루어졌던 소망이 덧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슬픔에 화자는 360날을 한양 울고 지냅니다. 그리고 별에 해당하는 11행과 12행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라는 부분은 슬픔을 극복한 기다림, 시련의 체험을 통한 자아의 소망을 읊은 것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앞부분 1, 2행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모란이 피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달성의 기쁨, 그 기쁨의 소멸과 좌절, 그리고 다시 간절한 소망, 이런 과정이 바로 삶 자체란 것을 깨달은 까닭입니다. 찬란한 슬픔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모란이 지고 났을 때의 서름을 예상하면서도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김영랑 시인은 모란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을 통하여 영원할 수 없는 지상적 아름다움의
기다림과 비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봄을 기다리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며 살다가 모란이 지고 나면 슬픔과 좌절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슬픔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또다시 봄을 기다립니다. 물론 화자는 다시 돌아오는 봄도 곧 지나갈 것이며 새로 피어날 모란도 얼마 있지 않아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그 봄은 보람과 한이로만 가득한 계절이 아니라 슬픔의 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맛봐야 하는 줄 알면서도 아름다움을 삶의 가장 높은 가치로 삼는 화자에게 봄은 삶의 유일한 보람인 것입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모순 형용은 아름다움의 환희와 그 소멸로 인한 슬픔이 한데 엉킨, 달리 말하면 아름다움의 도취와 그 덧없음에 대한 슬픔이 결합된 시적 화자의 심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랑 시인의 본명은 윤식이고 영랑은 그의 아고이죠. 영랑은 1903년 전남 강진의 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1915년 강진보통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중앙기독청년회관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난 다음 1917년 휘문의숙, 휘문의숙은 현재의 휘문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이 휘문의숙에 입학했는데 선배인 홍사용, 안석주, 박종화와 후배로 들어온 정지용, 이태준 등과 문학 이야기를 나누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한 1919년 3.1운동 당시 16살이던 영랑은 부두 속에 독립선언문을 감추고 고향 강진으로 내려갔다가 거사 직전에 발각되어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으며 결국 재학 중이던 휘문의숙을 졸업하지 못한 채 1920년 일본으로 가서 아오야마 학원 중등부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중도에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학 시절 김영랑은 평생 우정을 나누게 되는 시인 박용철을 만납니다. 박용철은 그에게 시를 쓸 것을 권유했는데 1930년 3월 김영랑은 시문학 창간호에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 언덕에 바로 누워와 같은 시편을 발표함으로써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신진 시인 김영랑은 관념과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던 문단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시로서 빛을 발했는데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무엇보다 그의 시가 지닌 매력과 독자성에서 말미암았지만 시문학 발간을 주도한 친구 박용철의 도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광복 후 김영랑은 은거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강진에서 우익운동을 주도하였고 대한독립촉성회에 관여하여 강진 대한청년회 단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1948년 지원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49년에는 공보처 출판국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9.28 수복 당시 유탄에 맞아 사망을 했습니다. 김영랑은 박용철, 정지용, 이하윤 등과 시문학 동인을 결성하고 잡지 시문학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후에도 문학, 여성, 문장, 조강, 인문, 평론, 백민 등의 잡지와 조선일보 등의 80여 편의 시와 수필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영랑시집 외에 1949년 중앙문화사에서 간행된 영랑시선이 있고 81년 문학세계사에서 그의 시와 산문을 모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란 저서가 있습니다. 김영랑의 묘지는 서울 망우대에 있고 시비는 광주광역시 광주공원에 박용철의 시비와 함께 세워져 있으며 고향 강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금관문화훈장이 추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남 시인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품 감상을 마치겠습니다.